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만난 지 조금 되셨죠?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지가 2주, 많게는 3주 전에 올렸던 것 같아요. 교수님 그동안 휴가 잘 갔다 오셨어요? 네버. 제가 여러분들을 등지고 먼저 휴가 갈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합격하는 날까지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근에 왜 제 채널에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느냐, 이렇게 스스로 점검을 해보면 아마 타 강의와는 달리 이 복지인 연구소의 말말복지 김진훈이라는 사람이 가르치는 강의는 이론만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과 실천 현장을 왕래하면서 강의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뭔가 시스템은 어색해요. 화면 초점도 흐릴 때가 있고요. 마이크가 잡음이 심할 때도 물론 있었죠. 그러한 시스템, 환경적인 여건 때문에 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번 들어볼까 해서 들어보셨던 분들은 아마 다른 강의하는 단순하게 일반적인 교수가 그런 어떤 이론을 강의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러기에 충분한 이유는요, 저도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현장에서 20년 가까이 지금도 현장에 발을 담가서 사회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한 지 어느덧 15년 이상이 되었고요. 더불어서 그죠? 지금도 현장에 있고, 지금 저는 사회복지 시설, 다양한 유형의 사회복지 시설의 이사와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표는 20개, 30개, 40개의 시설의 운영위원, 이사를 맡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제가 시설의 이사와 운영위원회를 많이 하는 것은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더 많이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시설과 밀접하게 관계를 하고 있어야 시설에서 지금 현장에서 변화되고 있는 내용들과 학문적으로, 법제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들을 중간에서 중재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 강의는 남들과는 조금 다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다시 2주 만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앞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우선적으로 사회복지 1급 시험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학습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같이 한번 봐보실까요? 지금 강의하는 이 강의는 물론 일반 시민들이 보셔도 충분히 사회복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서 사회복지 1급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타겟을 설정해서 강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사회복지사 1급 시험 2021년 내년 1월에 예정되어 있는 시험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 이 영상을 봐주시고 또 주변에 함께할 친구들에게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도 보시다시피 2021년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정책론을 드디어 시작합니다. 기대되시나요? 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제가 교재 없이도 강의할 수 있지만 그래도 출판사에서 이 교재를 갖고 영상 촬영하는 것을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교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또 왜요? 이 교재 위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정책론 제1강으로서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여러분들과 정책론 사회복지사 1급 시험 합격을 위해서 같이 살펴볼 교재는 빠밤! 드디어 나왔습니다. 2021년 공동체에서 출판한, 도서출판 공동체에서 출판했고요. 뭐예요?
is study is pass. 그렇게 해서 요약해서 예섭이라는 단어를 썼나 봐요. 그래서 2021년 19회 시험 대비 사회복지사 1급 시험서 사회복지, 그 중에서도 2번 교과목은 사회복지 정책론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서 혹시 교재 없이도 가능하지만 그래도 좀 더 심오한 좀 더 그런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교재를 구입해서 같이 봐주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왜 교수님 많은 교재들이 있을 텐데 예섭 공동체 출판사 예섭 그 사회복지 정책론을 선택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제가 앞에도 얘기했듯이 대학에서 사회복지 정책 법제를 가르친 것이 벌써 15년 이상이 됐어요. 그 가운데 수많은 전공 도서들을 봤죠. 이 정책론만 보더라도 한두 권을 받겠습니까? 아니죠. 이 강의 영상을 준비하는데도 이미 10권을 보는데 기존의 강의까지 본다 그러면 수백 권의 정책론을 봤는데 작년에 처음 출판되면서 가장 최근에 출판되면서 과거에 묵은 때가 묻어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이제 내년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최신의 정보들을 잘 담아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공부하는 학습자의 그런 어떤 시각에 맞춰서 편집도 잘 돼 있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 교재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판사에 이 영상을 갖고 강의 촬영하는 것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단 제가 이렇게 PPT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PPT 원본 자체를 여러분들에게 공유할 수는 없어요. 그러한 조건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화면을 통해서 충분히 PPT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료들을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본 파일은 제공할 수가 없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섭이라는 교재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시면 참 괜찮은 교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사회복지 1급 합격을 위한 본강좌 학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제가 이쪽 화면 위쪽에다가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여기 보이시죠? 띠링 사회복지사 1급 합격을 위한 꿀팁이에요. 지금 1편과 2편을 오래전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공부하기 전에 한번 내가 어떤 마인드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링크 타고 한번 꿀팁부터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것을 다시 요약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사회복지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가 책으로 출판된 도서는 8권입니다. 8권 맞죠? 자, 8권인데 이 8권이 전부 다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 핵심 꿀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책론과 법제론, 행정론 이거 다 같은 과목이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법에 어떤 정책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질 때도 있고 법에 의해서 정책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죠? 클라이언트, 시민에게 이것이 시행되는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행정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목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법이나 정책을 만들 때 그냥 만드나요? 아니에요. 논리적인 조사를 통해서 만들어지죠. 그러니 조사를 통해서 법과 행정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돼요? 실천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실천할 때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요. 실천의 기본적인 실천론과 실천 기술론이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실천돼요? 맞아요. 지역사회 안에서 실천된다라는 거예요. 지역사회 안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역사회 안에서 누구를 타겟으로 하죠? 큰 범위에서는 지역사회지만 다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하나의 개인이겠죠. 그 하나의 개인은 인행사. 그 지역사회를 전부 다 이제는 예전에 지역사회 복지는요 상당히 미미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 이거 별도로 공부해야 돼? 이랬지만 2015년 사회보장급여법이 만들어지고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에
지역사회복지는 아주 사회복지의 핵심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역사회복지론도 배우시겠지만 지역사회복지를 모르면 복지하기 앞으로 어렵다라고 감히 이 말말복지 김지른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목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학습하지 마라. 절대로. 봐요. 벌써 제가 8과목을 다 얘기했는데 뭐예요? 한 과목 같죠? 그냥 이게 하나의 흐름 같죠? 그렇게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과목별 목차를 반드시 확인해라. 여러분들요, 때론 이래요. 내 시간 없어요.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그래? 그럼 목차부터 달달달 외워. 행정론 1장에서 뭐 있고 2장 뭐 있고 3장 뭐 있고 이거 외워. 왜 그러냐면 목차를 알면요, 부담이 확 줄어들어요. 확 줄어들어요. 여러분들 혹시 운전을 하고 계신가요? 운전을 할 때 내가 몰랐던 장소를 찾아갈 때의 그 불안감, 내가 잘 가고 있을까? 이 내 하나밖에 없는 이 내비게이트 비서가 잘 가르쳐주고 있을까? 방향은 맞을까? 이게 가장 빠른 길일까? 두렵고, 그죠? 걱정되고, 제 시간에 갈 수 있을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장소를 갈 때는 어때요? 룰루랄라 노래도 부르고, 그죠? 그렇게 가잖아요. 뭐냐? 내가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는 결국 어디에 달려있냐 하면 그 안에 세세한 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뭐예요?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책론이라 그러면 정책의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죠. 정책의 흐름요? 여러분들 목차를 못 외워도 좋아요. 정책을 배우면 뭘 배울까요? 정책이라는 기본 개념. 이건 모든 과목에 동일하겠죠. 정책이라는 기본 개념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이 정책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역사. 그리고 어떻게 발달됐는지, 그죠? 역사와 발달사를 배우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사회복지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안에서 그 역사와 발달사의 핵심이 되는 뭐예요? 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사민주의라 그래요. 그리고 신자유주의, 신우파라 그래요. 자유주의가 우파잖아요. 그래서 신자유주의, 신우파라 그래요. 자, 이렇게 흐름을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나라에 뭐가 나오겠어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나오겠죠. 어떤 건 나오겠어요? 그죠? 어떤 사회보험이라든지 공공부조라든지 사회서비스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 정책론 끝났어요. 법제론에 가면 다를까요? 법제와 정책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정책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법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법이 흘러왔는지. 그런데 정책과 법은 같은 거라 그랬기 때문에 정책에서 설명되어지는 엘리자베스 급인법부터 쭉 연결되면서 현재에 이르는 기초연금까지 법에서 고스란히 그 절차와 순서를 따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하지 마시고 같이 보시고 과목별 목차를 암기하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상당히 그 과목을 이해하는데 학습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목차를 반드시 파악해라. 그리고 이런 경우 있어요. 지금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날 공개할게요. 언제 공부하는지. 자, 이 영상 찍고 오늘 바로 업로드 시킵니다. 2020년 7월 26일 날 오후 지금 한 3시 정도 됐을까요? 2, 3시예요. 자, 이때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여러분들한테 지금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한 과목을 한 달 동안 하는데 정말 힘들겠죠? 한 과목을 한 달에 마스터하시겠어요? 어렵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과목을 한 달에 마스터한다 그러면 몇 개월이 걸려요? 8개월이 걸리죠? 8개월은 이미 시험이 끝난 3월 달이 돼버려요. 시험은 1월 달에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과목씩 하면 8과목을 다 볼 수 있어요? 아니요. 1월 빼고 5과목밖에 못 봐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지금 공부할 시간은 몇 개월밖에 없다? 5개월밖에 없는 거예요. 5개월. 자, 5개월이면 한 달은 복습한다라고 치면 여러분들 지금요. 보름에 한 과목씩 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보름에 한 과목씩 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난 이거 모르면 못 넘어갈 거야. 이렇게 공부하면 집중하는 건 너무 좋죠. 집중하는 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집중하면 여러분들 5개월 동안 한 과목 마스터하기 어려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요점 강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죠. 이거 하나하나 강의하려고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엘리자베스 구분법 하나만 강의하려고 그래도요. 여러분들한테 몇 시간을 강의해도 모자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그래요. 집중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두 번째 팁. 여기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죠? 대충과 집중을 잘 이용해라.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목차를 학습하라 그랬잖아요. 목차를 학습하고 일장을 폈어요. 그리고 일장을 한번 훅 훑어보는 거예요. 목차만 받고 일장 이제 문장까지 같이 보면서 대충 타이틀만 이렇게 훑어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집중하는 거예요. 자, 내일 다시 정착론을 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장 어제 공부했잖아. 일장 어제 공부했잖아요. 대충 또 문장까지 훑어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2장으로 가는 거예요. 1장을 다시 꼼꼼하게 봐야지. 안 돼. 대충 보고 2장으로 가서 2장도 대충 훑어보세요. 훑어본 다음에 이제 또 집중하세요. 자, 그러면 3일째 되면 앞에 배운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앞에 배운 거 복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어떻게? 대충 하라는 거예요. 대충. 여러분들 한번 집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충 해도 내용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충과 집중을 해라.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정책론 한 권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데 1시간이면 됩니다. 정책론 1장부터 15장까지 있다 그러면 15장 전체를 훑어보는데 1시간이면 웬만큼 그 안에 깊숙한 것까지도 훑어볼 수가 있어요. 왜?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반복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다 보면 여러분들 8과목 다 학습하기도 어렵고 그럴 뿐더러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 대충의 묘미를 맛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충과 집중을 여러분들이 잘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뭐냐면 기출문제를 풀어라. 농담 아니고 기출문제에 50%가 나왔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만 잘 보셔도 그 50%에서 80점을 맞으면 40점 정도는 여러분들이 맞으실 수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 20점을 맞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추가로 맞출 수 있는 거는 얼마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수님 영상 보지 말아요? 아니요. 그 20%도 중요해져. 그 20%, 보통 떨어지는 분들이 몇 점에서 떨어지느냐 하면 몇 점에서 떨어질까요? 여러분들 지금 몇 점 맞아야 되는 거죠? 200점 맞아야 되잖아요. 200점 만점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120점을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떨어지시는 분이 어디에서 떨어지냐면 110점 전후에서 떨어져요.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근데 그건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그 점수에서 다 떨어지고 합격하고 이기고 차이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라는 거죠. 자, 가장 중요한 기출문제를 반드시 풀어봐라.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의 베이스를 이만큼 일단 높여준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이 점수로 반영되는 거예요. 기출문제 풀지 않으면 베이스가 여기에요. 여기에서 이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기출문제를 풀면 베이스가 여기에요. 여기에서 커트라인을 넘기는 거예요. 반드시 기출문제를 풀어봐라. 아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정책론 과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론 제1강. 이번 시간에는요, 좀 전에 설명했듯이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과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책,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단어가 국가마다 다 동일한 범주와 그런 어떤 영역에서 설명되어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 국가별 개념의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미국과 영국과 우리나라가 다 다르겠구나. 독일과 다 다르겠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더불어서 사회복지 정책의 긍정적인 기능. 자, 사회복지 정책.
왜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여기에서 어떤 일반 복지가 아닌 그런 어떤 행정보다 사회복지 행정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추가적인 효과들이 많구나. 이거 이해되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정책의 한계는 뭘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사회복지 행정의 가치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이 분명히 필요하긴 한데 뭐예요?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요 동일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인데 이 가치를 놓고 오답과 정답이 엇갈리는 과목들이 있어요. 사회복지 정책은요 가치 지향적입니다. 가치 지향적. 정책은 뭐라고요? 가치 지향적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지금 설명되고 있는 평등, 효율, 자율, 사회적 적절성, 사회 정의를 지향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과목이 있느냐? 밑으로 설명할게요. 사회복지. 조사론 있죠, 조사론. 조사론은 어떨까요, 조사론? 얘는 사회복지 가치 중립적입니다, 중립적. 이해되시겠죠? 내가 뭔가를 조사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이미 내가 어떤 가치가 반영되어 버렸어. 그러면 어때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이 가치 지향적과 중립적도 시험을 출제하는 사람이 이런 8과목을 전부 다 소화할 수 있는, 김준훈과 같이 8과목을 전부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강사라면 충분히 낼 만한 거죠. 자, 사회복지 정책은 어떻다? 가치 지향적이다. 가치를 쫓아간다라는 것이고, 사회복지 조사라는 가치 중립적이다. 가치, 어느 하나의 가치를 주고 연구를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등과 효율성과 자유와 사회적 적절성, 사회 정의에 대해서 같이 봅니다. 반복 학습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볼게요. 평등은 수량적 평등, n분의 1인 n분의 1의 개념을 갖고 있는 수량적 평등, 비례적 평등, 기회 평등이 있고요. 효율성은 목표 효율성과 운영 효율성이 있습니다. 자유는 소극적인 자유와 적극적인 자유가 있고요. 사회적 적절성이라는 것은 니드가 충족될 만큼 충분하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사회 정의는 롤스가 얘기합니다. 롤스 최소 극대화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너무 어려울 것 같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게 하나하나 전부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이란 뭐냐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교재에는 빠져 있는데요.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하지 않는 것을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을 정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국가 차원에서 정부에서 한다라는 것, 그리고 사회복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여러분들 사회복지 목표라는 것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천론과 실천기술론, 지역사회 행정론 다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목표는 뭐냐라는 거죠. 사회복지가 뭘까요? 이거 알고 가셔야 돼요. 사회복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이것을 운용한 시험이 너무 많이 나와요. 사회복지란 뭐냐 하면, 자, 사회가 좋은 상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욕구가 있죠? 어떤 욕구가 있어요? 1급 시험 합격하고자 하는. 근데 문제가 있죠? 내가 시험 공부할 여력이 없어.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편안하겠어요? 주무실 때 두 다리 쫙 펴고 물론, 저도 베개만 딱 귀에 대면 3초 안에 자긴 하는데요. 어때요? 충족되지 않은 욕구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편안하다라고 얘기를 못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를 정의하면, 사회복지란 사회가 좋은 상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충족하는 일련의 과정을 사회복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사회복지사가 영역이 상당히 제한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군대에 사회복지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요? 예전에 제가 군대 다닐 때 20년 전에 군에서 선임들에게
맞는 거 이거 문제였어요 아니었어요? 아예 군대는 다 그런 거야. 맞으면서 크는 거야. 어쨌든 그때는 이 군대의 구타나 이런 것을 큰 사회 문제라고 정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문제라고 정의하고 있죠. 자, 군대에서의 그 선임의 폭행이 문제라고 정의되는 순간 군대에 누가 생겼어요? 네, 맞아요. 군사회복지사가 생긴 거예요.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싸우는 것 이거 문제였어요? 아니죠. 선생님 우리 아이들 막 때립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제주도라서 가끔 이렇게 사투리가 나와버렸네요. 선생님 때리면서 잘 제대로 인간만 만들어 주십시오. 친구들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선생님의 과도한 어떤 뭐랄까요? 채찍이라든지 또 친구들 간에 정말로 자존감을 뭉개버리면서 왕따를 시키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뭘로 정의되고 있죠? 문제라고 정의되었잖아요. 문제라고 정의되는 순간 학교에 누가 들어갔어요? 네, 학교 사회복지사. 그죠? 이렇게 영역마다 병원에서 병원비를 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생활고가 있어 어려워서. 자, 그분들이 병원비를 내지 못하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우울하고 힘들어, 괴로워하는 것이 문제였나요? 아니요, 문제긴 했지만 그건 그 사람의 문제였어요. 그분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사회의 문제라고. 이것도 사회의 여러 가지 실직이라든지 환경 때문에 맞닥뜨려진 사회의 문제라고 정의되어질 때 병원에도 누가 있죠? 의료사회복지사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사회복지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문제라고 규정되고 해결되지 않은 욕구가 있을 때 사회복지. 자, 여러분들이 지금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적어도 사회복지를 지금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경험했거나 실무적으로 경험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사회복지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회복지란 사회가 좋은 상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일련의 과정을 사회복지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나는 지금 장애인 복지를 하고 있어. 장애인 복지는 어떻게 정의되는지 알아?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지 알아? 나는 장애인들이 좋은 상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공부하고 실천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아동복지하고 계신 선생님 계신가요? 혹시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아동복지하고 있다. 예, 아동복지. 아이들이 좋은 상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가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의 어떤 흐름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은 뭘까요? 자, 1번은 항상 문제라는 단어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가 보기 2번, 3번에 들어가 있으면 이거 틀린 거예요. 사회 문제가 항상 가장 먼저 나타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도 시험에 자주 출제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정책이라는 것은 사전에 계획된 거예요. 그냥 즉흥적으로 뭐 해! 이게 아니라 최대한 전문가들의 머리를 맞닥뜨려서 논의하고 의논하고 그리고 비용 효과 분석이라든지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정책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계획된 프로그램이다. 자, 여기에서 프로그램이 범위가 넓은 거예요. 정책이 범위가 넓은 거예요. 이 조건들을 갖춘 프로그램만 뭐가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 정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더 넓은 개념이에요. 이따만한 프로그램 안에서 정부가 하고 있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사회복지 정책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정책의 특징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은요, 좀 전에 설명했듯이 가치 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어떤 평등이라든지 자유라든지 사회적 적절성이라든지 사회 정의, 이러한 가치 실현을 위해서 만들어진다. 사전에 계획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회 문제 해결과 욕구 충족을 위해서 다 설명되어진 거니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날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날로. 아셨죠? 그리고 이 사회복지 정책에는 암암리에 어떠한 특징들이 있냐면 소득 재분배. 소득 재분배도요, 개인 안에서의 재분배가 있고, 그리고
같은 세대 안에서 재분배가 있고 세대와 세대를 넘나드는 세대 간 재분배가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재분배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그리고 사회 안정화의 기능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사회복지 정책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국가마다 조금은 상이하고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본의 차이는 없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조금씩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본의 차이는 없으나 관점의 차이는 있다. 그러면 어떠한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 이걸 보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도 관점의 차이가 있겠죠. 아, 저분은 교수 같지 않아. 저 옷 입은 거 봐. 그냥 평상시에 입는 옷 입고 강의하잖아. 그래서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그냥 카메라 앞에 선 모습, 그 모습이 참 좋아. 그래서 오히려 더 정감이 있어 라고 그 관점들을 취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동일한 것을 보고도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김진은이라는 근본이 달라졌나요? 아니죠. 사회복지 정책도 나라마다 그 복지라는 전체적인 것은 근본은 다름이 없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영국이라는 나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뭐예요? 복지국가를 우리가 설명할 때 영국이라는 나라, 특히 거기에서 베버리지 보고서라는 것을 우리가 베버리지 보고서가 1942년에 베버리지경에 의해서 만들어지잖아요. 이 베버리지 보고서. 이 베버리지 보고서에서는 뭐라고 설명되어지고 있냐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러니까 모든 범주를 넘나들고 있어요. 그래서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 정책을 쓰고 있어서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단어를 쓰기보다 광의의 개념을 쓰고 있어서 사회정책, 사회행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약간 협의적인 사회복지 정책보다는 보다 광의적인 영국은 개념의 사회복지 정책을 사회행정, 사회정책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활용되고 있다. 이 영국이라는 나라는 특징은 뭐냐면 국민 최저선이라는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그 가이드라인 이상의 복지를 구현하고자 실현하고자 복지 정책을 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일이라는 나라. 여러분들 독일이라는 나라는 어떨까요? 자, 전 세계에서 사회보장을 가장 먼저 실시한 나라는 어딜까요? 사회보장을 가장 먼저 실시한 나라는 어딜까? 영국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독일이에요. 1883년에 건강보험을 가장 먼저 실시한 나라는 독일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1884년에 뭐예요? 그래요. 그 뭐예요? 산재보험. 그리고 89년에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의 기초연금. 이러한 제도들을 가장 먼저 실시한 나라가 어디야? 독일이라는 나라예요. 자, 그러면 독일이 왜 이것을 가장 먼저 실시했느냐? 이 비스마르크가 연방 국가를 통합하면서 그때 당시 뭐가 활성화되어 있었냐 하면 노조들이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근데 국가의 노조들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국가의 파워를 형성하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이 비스마르크가 당근과 채찍 전략을 펴는 거죠. 이 노동자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노조를 형성하지 않아도 운영될 만큼 국가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건강보험도 가입해주고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 우리가 처리해줄게. 국가에서 해줄게. 노조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서 당근을 주면서 어떻게 그들의 노조를 와해시킵니다. 그래서 독일이라는 나라는 이 노동자와 사회보험의 관계 속에서 뭐가 형성이 됩니까? 사회복지 정책이 형성이 되고 사회보험 중심의 사회복지 정책이 실행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이라는 나라 볼까요? 자, 미국이라는 나라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뭘까요? 미국, 자유. 그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유라는 단어를 상당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복지가 오히려 가장 뒤처졌어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들을 위해서 복지 혜택을 주는 것도 자유주의에 반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이 가장 먼저 실시된 나라는 어디라 그랬어요? 헷갈리면 안 돼. 독일. 사회보장이라는 단어, 이
네 글자, 사회보장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쓴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 내가 시험 출제이냐면 이렇게 막 꼬여버리겠어요. 사회보장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나라는 독일이다. X에 X. 가장 먼저 사용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사회보장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고요. 복지는 공공부주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가장 그러니까 협의의 복지를 쓰고 있는 거죠. 사회보험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특정한 어떠한 범주 밑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별주의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그 선별의 대상이 무엇이냐 하면 어떤 자산조사, 민스테스트를 통한 그런 어떤 선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나라들을 전개할 때 어떻게 전개되어지는지 이게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함이 필요한 것이 뒤에 복지국가를 나눌 때 공공부주를 강조했느냐 자유주의를 강조했느냐에 따라서 복지국가의 서열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자유주의를 하고 복지를 가장 약하게 했기 때문에 가장 끝서열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가장 앞서열에 있는 그런 국가가 어디냐라고 하면 아직 설명 안 한 북유럽 국가입니다. 이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런 북유럽 국가에서는 가장 보편주의적인 연대주의적인 관점을 취하면서 무엇을 했느냐? 복지를 사회복지 정책을 실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은 많이 벌면 많이 세금 내요. 40%, 50%를 세금으로 내요. 적게 벌면 적게 세금을 내요. 그래서 많이 번 사람과 적게 번 사람의 생활의 수준의 차이가 아주 비약적으로 확대 해석한다 그러면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주의적인 관점을 취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보편주의적 관점을 취하려면 많이 번 분들한테 많이 세금을 떼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높은 조세 부담률이 뒤따른다라는 거죠.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많이 걷어서 그것을 골고루 나누고 있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의 정도는 가장 낮다라는 거예요. 미국은 복지국가에서 가장 하위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소득 불평등이 가장 높은 거예요. 그 다음 세율은 어때요? 세금은 적게 내는 거죠. 북유럽권은 세금은 많이 내는데 소득 불평등은 낮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의 긍정적인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통합과 정치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정치적으로 지금 실업자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럼 사회복지 정책을 하지 않으면 그 실업자는 꾸준하게 늘어나서 뭔가 국가적인 부도나 파산에 직면하겠죠. 그런데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서 느딜 정책도 하고요. 이러한 것들, 청년 느딜 정책,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일자리 공급이라든지 이러한 사회복지 정책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다시 사회의 안정화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이 모든 것들이 사회복지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문제 해결과 욕구 충족에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경제 안정화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원래 경기가 아주 화랑기였어요. 화랑. 경기가 화랑이면 어떤 게 있어요? 세금이 많이 들어오겠죠. 아무래도. 그죠? 그분들이 화랑이니까 일반 기업체가 소득을 많이 발생했으니까 많이 들어오겠죠. 자, 많이 들어왔으니까 비축이 많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 재정 비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경제가 안정되는 거예요. 이게 많이 안 들어오면 시장이 너무 많이 풀려버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데 그래도 세금으로 어느 정도 국가가 걷어들이는 거죠. 자, 그런데 갑자기 호황이 아니라 경기 침체가 됐어요. 그럴 때 어때요? 구직급여나, 그죠? 실업급여 안에서 우리가 구직급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직급여라든지 일자리 지원 정책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동안 축적됐던 예산이 풀리잖아요. 그러면서 경기는 다시 안정화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경제 안정화 기능이 있다라는 것. 더불어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 재분배는요, 크게 시간적 재분배, 세대 내 재분배, 세대 간 재분배가 있다라고 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적 재분배는요, 김진훈이라는 동일한 내 안에서의 재분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재분배하는 거예요. 지금은 저는 그래도 젊고 돈을 벌고 있는 때예요. 이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저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노인이 됐을 때 인출해서 생활하는 거죠. 이러한 것을 시간적 재분배라고 하는데, 보통 이러한 시간적 재분배는 적립방식 사회보험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적립방식과 부가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립방식은 뭐예요? 지금 세대가, 내가 지금 내서 나중에 30년 후에 내가 찾는 거야. 같은 내. 부가방식은 뭐냐 하면, 지금 2020년이면 지금 모든 사람이 내는 거예요. 1세에서부터 쉽게 얘기하면 100세까지 다 세금을 내는 거예요. 세금 내요. 그런 다음에 이걸 언제 쓰느냐? 2020년에 전부 다 지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세대 간 재분배가 되는 거예요. 자, 1세부터 100세까지 세금을 냈으면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계층은 어디겠어요? 그죠? 30세에서 50세는 근로소득이 있으니까 세금을 엄청 내죠. 그런데 뭐예요? 청소년이나 노년층은 세금을 덜 내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누가 돈을 많이 내고 적게 받느냐? 젊은 층, 경제활동 가능 인구는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받아요. 대신 그 돈을 원래 누가 다 써버리냐 하면, 이거 표현을 좀 극대화해서 한 거예요. 과장시켜서 한 거예요.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다 써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가방식은 세대 간 재분배. 올해 걷어서 올해 전부 다 나누다 보니까 취약계층인 상대적으로 노인과 아이들이 이 돈을 더 많이 쓰게 된다. 그래서 세대 간 재분배가 된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무슨 방식이냐면 부가방식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부가방식이에요. 건강보험은 올해 쓸 예산을 미리 산출해서 그 범위 내에서 올해 건강보험료를 걷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출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연금 있죠. 국민연금은 적립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적립방식을 취하게 된다라는 건, 그래서 내가 낸 돈은 연금에서 잘 저축했다가, 물론 투자하고 있겠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나중에 65세가 되면, 저는 65세 때 연금 받아요. 그만큼 나이가 젊다라는 거죠. 65세가 되면 연금을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적립방식인데요. 여기에서 인구 사회학적인 특징에 영향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가방식이에요. 자, 2020년 올해 걷어서 올해 써야 되는데, 인구 구조가 노인 인구가 아주 많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젊은 층이 내는 돈이 더 많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구 구조에 취약한 것은 부가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국민연금을 실시되기 앞서서 많은 북유럽, 서방 국가들은요, 국민연금 제도를 실시했죠.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고 또 앞으로 배우겠지만, 그 나라들이 전부 다 국민연금을 어떤 방식으로 실시했냐면, 기억하세요? 부가방식으로 했어요. 우리나라는 적립방식인데 부가방식으로 했죠. 자, 그런데 부가방식으로 할 때 그들은 부가방식이 더 유리했어요. 왜? 과거에는 젊은 층, 경제활동 가능 인구 월등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엄청 걷고 노년층이 적으니까 조금 쓸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나라들이 전부 다 지금 고령화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는 사람은 없고 받아야 될 사람은 엄청 많아졌죠. 그래서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이 처음에 부가방식으로 국민연금 제도를 실시했다가 지금은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적립방식으로 바뀌고 있고, 우리나라는 한참 후에 연금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행히 적립방식으로 만들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적 재분배는 동일한 대상 안에서 소득 재분배가 일어난다라는 점.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나 사이에 재분배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대 내 재분배. 같은 세대 안에서, 그러니까 김진은 혼자가 아니라 내 주변의 경제활동 가능 인구의 이 세대 안에서 이루어지는 재분배는 세대 내 재분배인데, 이 세대 내 재분배는 수직적인 재분배와 수평적인 재분배가 있다. 이 수직적인 재분배는 수직이냐 수평이냐는 자산을 갖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득을 갖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직적인 재분배는 많이 벌고 있는 사람과 적게 벌고 있는 사람들 간의 재분배예요. 일반적으로 공공부조에서 이루어지겠죠. 공공부조에서 보면 많이 번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세금을 내겠죠. 적게 번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겠죠. 상대적으로 소득세라든지 취득세 이런 게 없겠죠. 그러면 이 많은 번 사람, 부유한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요. 일반적으로. 자, 이분들이 많이 낸 것이 공공부조를 통해서 누구한테로 넘어가게 되죠? 그죠? 빈곤선 이하에 있는 분들에게 그것이 넘어가죠. 공공부조 형태로. 자, 그래서 어때요? 수직적 재분배는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서 낮은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공공부조가 대표적인 이 수직적 재분배에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평적 재분배는 소득이 아니라 뭐예요? 어떠한 조건과 환경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 일을 하다가 산재가 발생한 사람과 산재가 발생하지 않은 사람, 계속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과 직장에서 그만두게 된, 실직하게 된 사람 사이에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수평적, 이건 소득이 아니잖아요. 환경의 변화잖아요. 조건의 변화잖아요. 그래서 수평적 재분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건강보험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건강한 사람에게서 건강하지 않은 사람에게로 재분배가 이루어지겠죠. 나 건강보험 냈는데 나 10년 동안 한 번도 병원에 안 갔어. 그럼 내 돈은 그냥 나는 땡년 한 푼도 활용하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아파 있는 분들이 그것의 혜택을 다 본 거죠. 계속 고용을 유지하는 사람은 이 고용보험을 냈지만 한 번도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실직하신 분은 이분이 낸 고용보험료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것을 수평적 재분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대 간 재분배는 아까 얘기했던 부가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당해년도에 걷어서 당해년도에 지출하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과 같은 그러한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세대 간 재분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의 한계 뭐냐라는 거죠. 이러한 사회복지 정책이 이러한 긍정적인 기능, 자동화 안전 기능도 있고 문제 해결도 있고 소득 재분배 효과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뭐냐라는 거죠. 빈곤한 점, 빈곤의 덫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가난하니까 수직적 재분배를 통해서 나에게 생계비를 지원해 주네. 병원에 가도 의료비 공짜네. 이 정도면 난 편하네. 난 아주 부귀영화를 누릴 거 아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빈곤 함정, 빈곤의 덫이 있다라는 거. 이 빈곤 함정, 빈곤의 덫과 여러분들이 유사한 것이 실업 함정, 실업의 덫이에요. 실업 함정은 뭐냐면 내가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아서 구직급여를 계속 받는 거. 이거 조금 개념은 유사하면서도 차이가 있죠. 그리고 낙인. 그죠? 우리가 공공부조를 받을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무상급식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무상급식이잖아요. 자, 무상급식, 모든 사람들이 무상급식을 받으니까 내가 공짜로 급식을 먹는 것과 부유한 사람이 공짜로 급식을 먹는 것에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누가 부자인지 누가 가난한지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푸드 스탬프라 그래서 교환권이 있죠. 이 교환권을 가지고 줘야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푸드 스탬프를 갖고 있는 분들이, 그분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게 대외적으로 노출이 되나요?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 노출되죠. 제가 알고 있는 초등학교의 행정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은 학생들에게,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도 부모들에게 허락받아야 된다래요. 왜? 그랬더니 주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한테 허락받아야 된대요. 나는 누가 나한테 장학금을 주면 와 좋다라고 할 것 같은데 요즘은 전부 다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왜? 일반적으로 그 장학금을 받는 순간 학급 내에 그 아이가 뭐라는 것이 드러나 버리냐면 저소득 가정이라는 것이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장학금을 주는 것도 부모의 허락하에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뭐예요? 이런 수직적 재분배, 사회복지 정책에서는 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도덕적으로 해야. 내 몸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 내 아프면 알아서 건강보험에서 다 치료해 줄 건데, 이런 것을 도덕적 해이라고 합니다. 이 도덕적 해이와 비교하는 것이 역의 선택인데요. 역의 선택은 반대의 개념이에요. 내가 위험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그것이 역의 선택이에요. 위험한 사람만 보험에 가입하는 것 역의 선택이고, 일단 보험에 가입하니까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도 더 대충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 화재가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발생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화재가 발생해도 대부분이 어때요?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해도 피해 보상에 얼마가 보상되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액수가 보상이 되다 보니까 뭐예요? 화재, 주의에 대해서 소홀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 보시고요. 다음으로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입니다. 네, 첫 시간인데 상당히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여러분들 이 영상 보고 이탈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들을 학습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합격의 확률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합시다.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에는요, 평등과 효율성과 자유와 사회적 적절성과 사회정의, 이렇게 이것만 있나요? 아니죠. 더 많이 있죠. 근데 이 정도만 우선적으로 살펴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평등에는 수량적 평등과 비례적 평등과 기회 평등이 있다.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눈 감아도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타이틀만 아시면 설명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따라와요. 그러니까 목차 위주로 공부하는 것 기억하세요. 자, 수량적 평등은, 여기에서 수량적 평등은 가장 적극적인 평등이다 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n분의 1 하는 거예요. 지금 사과 10개가 있어. 그런데 여기에 5명이 있어. 그런데 어떤 친구는 좀 배가 부른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엄청 배고픈 친구가 있어요. 이럴 때 수량적인 평등은 뭐냐면 그것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n분의 1이에요. 2개씩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장 적극적인 평등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설명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설명은 산술적인 평등이죠. 그래서 n분의 1이라는 산술적인 평등에 기인하고요. 결과의 평등이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자, 사과는 지금 사과 자체는 아무도 가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갖고 논할 수는 없어요. 자, 근데 소득이라는 것을 가지고 봅시다. 자, 소득. 재산을 가지고 보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이 사람이 이만큼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이만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의 평등이라는 것은 뭐냐면 뭔가 플러스 됐을 때 이 사람의 모든 소득이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해야 되는 것. 이것이 결과의 평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공공부조. 자, 공공부조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중위소득 30% 이하이면 생계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중위소득의 30% 이하의 소득자는 생계비를 받게 되는데 30% 이하인데 중위소득의 30%인 분도 있고 이만큼.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소득의 기준이 이게 중위소득의 30%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A라는 사람은 소득이 이 정도고 B라는 사람은 소득이 더 낮아요. 이렇게 갭이 많아요. 자, 이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A라는 사람에게는 요만큼을 주고 B라는 사람은 이만큼을 주는 거죠. 30%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이라고 쳐요. 근데 A는 80만 원이 있고 B는 5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20만 원을 추가해 줘야 되겠죠. 여기는 50만 원을 추가해 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A에게는 20만 원, B에게는 50만 원을 생계비로 지원해 주면서 이 둘의 A와 B의 수준은 어떻게 되죠? 결과적으로 100만 원이라고 동일하게 되는 것. 이것이 무엇이다? 결과의 평등, 가장 적극적으로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가장 적극적인 평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부조의 보충성, 나머지 부분만 보충해서 채워주는 이 보충성의 개념이 이러한 수량적 평등, 가장 적극적인 평등, 산술적인 평등에 해당된다라고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례적인 평등은 조금 다른 경우예요. 비례해서, 그것에 따르는 비례해서 주는 거죠. 이 비례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공평성, 형평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영상 촬영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했으면 제 영상의 구독자가 더 많이 많아야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뭔가 노력하고 기여하면 그것에 비례해서 더 많이 할당해 주는 것. 이것을 공평성, 형평성, 비례적인 평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력하면 노력한 대로 더 많이 받는 것.
내가 어떤 회사에 취업이 돼서 더 많이 물건을 팔았어요. 그런데 수당은 하나 판 사람과 10개 판 사람의 수당이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 노력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 판 사람은 하나에 대한 어떤 수당을 주고 10개 판 사람은 10개 판 것에 대한 따르는 수당을 주는. 그래야 더 많이 노력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비례적인 평등을 공평하다, 형평성에 맞다라는 형평성과 공평성이라는 단어를 같이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사회보험, 공공부주는 수량적 평등의 대표적인 예라 그러면 사회보험은 비례적 평등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교수님 저 공공부주가 뭔지 모르고 사회보험이 뭔지 그럴 수 있겠네요. 제가 잠시 후에 다음 강의를 통해서 공공부주와 사회보험에 대해서도 같이 학습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셔서 아니면 뒷강을 듣고 다시 앞강을 한번 복습 더 하시는 걸로 여러분들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보험은 소득 비례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물론 그 중에서 건강보험은 내는 돈은 그죠? 소득에 따라서 차별하지만 받는 혜택은 동일하잖아요. 근데 국민연금 봐봐요. 국민연금 많이 낸 사람은 그래도 나중에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좀 더 많이 받잖아. 그죠? 이렇게 많이 내면 많이 받는 것, 이러한 것들을 비례적인 평등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부주에서 여기에 보면 열등처우의 원칙이 있어요. 열등처우의 원칙은 뭐냐면 아까 수량적 평등만 공공부주가 전부 다 수량적 평등이다 라고 하면 전부 다 빈곤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량적 평등을 중요시하지만 공공부주는 수량적 평등을 중요시하지만 일정 가이드, 그러니까 비례적 평등은 이 공공부주를 받아서 생계비를 받은 사람이 내가 생계비를 받지 않고 일해서 번 소득보다는 적어도 뭐예요? 낮아야 된다라는 거. 이 생계비를 받아서 받은 사람의 소득이 일을 하면 생계비를 받지 않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분의 소득보다 더 높아버리면 일하는 사람이 일하겠어요? 안 하고 전부 다 이 밑으로 떨어져서 생계비 받아서 더 많은 소득을 올리겠죠. 그러니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유지해 준다라는 것, 수량적 평등의 개념은 공공부주의 보충성의 원리이고 비례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한 사람보다 더 높은 소득이 발생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그 한계를 명확하게 제한하는 것을 뭐예요? 공공부주의 열등처우의 법칙. 생계비를 받는 분들이 자기의 힘으로 일한 사람의 소득보다는 처우가 어떻게 해야 된다? 열등해야 된다. 그래서 열등처우의 법칙. 이것은 비례적 평등입니다. 자, 그래서 공공부주의 보충성 원리는 수량적 평등이라는 거와 일치하지만 공공부주의 열등처우의 원칙은 비례적 평등과 일치한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기회평등은 뭐냐면 결과는 상관없어. 기회는 동일하게 줘야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가장 소극적인 평등에 해당합니다. 가장 어떻다라는 거예요? 소극적인 평등에 해당한다라는 기회에 초점을 뒀고 결과는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960년대 미국에 기억하세요? 1960년대 미국에서는 어떤 운동이 이루어지냐면 빈곤과의 전쟁이에요. 미국의 그 뒷골목에는 마약을 파는 슬럼가들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이것을 없애기 위한 빈곤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들은 어떤 아이디어를 짰냐 하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공부를 하면 이들이 직장을 얻을 것이고 직장을 얻으면 그 슬럼가를 떠날 것이다 라는, 그래서 미국에서 했던 운동이 뭐냐면 헤드스타트 운동이에요. 이 미국에서 1960년대 실시했던 헤드스타트는 뭐다? 빈곤과의 전쟁으로 만들어진 어떤 프로그램이고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사회복지 정책이 헤드스타트예요. 이들에게 기회를 줬지 이들이 나중에 삶이 평등해야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기회만을 주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갖고 실시했던 거예요. 헤드스타트예요. 이것을 우리나라가 벤치마킹 했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명명하고 있냐 하면 드림스타트라고 우리나라는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프로그램인데 미국에서는 헤드스타트고 우리나라에서는 드림스타트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효율성이에요. 효율성은 수단의 가치로서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만들어내는 경제학의 원리예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올리면 좋겠죠.
1억을 들여서 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게 좋겠어요? 10원은 너무 작나요? 100만 원을 들여서 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예산으로 보면, 경제 논리로 보면 100만 원을 갖고 한 사람을 행복시키는 게 훨씬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효율성이라고 하는데, 이 효율성에는 두 가지의 효율성이 있어요. 목표 효율성과 운영 효율성이 있습니다. 목표 효율성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느냐, 이게 목표 효율성이고, 운영 효율성은 그 목표를 달성할 때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표 효율성은 높으면 운영 효율성, 효율성이라는 건 좋은 개념이기 때문에 높으면 좋겠죠. 그래서 목표 효율성은 어떻다? 사회복지 정책이 대상자의 문제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운영 효율성은 사회복지 정책의 운영 과정에서 직접적이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비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행정비, 운임비, 보관비예요.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나누어서 살펴보면 이해가 쉬워요. 자, 내가 현물을 먼저 설명하면 쉬우니까 현물을 할게요. 자, 현물 급여를 줘요. 자, 목표 효율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운영 효율성은 높을까요? 나쁠까요? 자, 생계비가 없어서 이분들이 쌀이 필요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쌀을 갖다 드리는 거죠. 자, 쌀을 갖다 드리면 이분이 목표, 밥을 먹는, 그죠? 끼니를 때우는 목표 효율성이 높아지나요? 낮아지나요? 돈을 갖다 주는 것보다 목표 효율성이 높아지죠. 밥이 필요한 가구에 밥을 갖다 줘, 쌀을 갖다 줬으니까 목표 효율성이 높아요. 그런데 운영 효율성은 어떠냐면 낮아져요. 왜냐하면 내가 쌀을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쌀을 대량 입찰해서 그것을 내가 가지고 와서 배달했는데 사람이 없으면 다시 갖고 오고, 또 오늘 모두 다 배달할 수 없으니까 보관해야죠. 이 모든 것에 뭐가? 비용이 발생해요. 보관비, 트럭 임대비, 갔다 오는 시간, 이러한 운용에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쌀값 외에 발생하는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운영 효율성은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금, 돈은 어떠냐라는 거죠. 돈은 목표 효율성이 떨어지죠. 돈 주면 어떻게 해요? 쌀 안 사잖아. 돈 주면 뭐 해요? 저 같은 사람은 술 사 먹잖아. 그죠? 밥을 해 드시라고 돈을 줬는데 뭐예요? 대상자가 술을 사 먹어버려. 그럼 목표를 달성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목표 효율성, 현금은 목표 효율성이 떨어져요. 근데 운영 효율성이 좋아서 현금을 주는 경우가 있어. 운영 효율성은 어때요? 자, 돈을 갖다 주려면 갖다 와야, 아니죠. 계좌번호만 있으면 사무실에서 얼마 딱 계좌만 이체해버리면 끝나죠. 운영 효율성이 발생할 게 없어. 수수료도 요즘 거의 면제잖아요. 그래서 현금은 목표 효율성은 떨어지고 운영 효율성은 쭉 올라간다. 물건은 목표 효율성은 올라가는데 운영 효율성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자유에는 적극적인 자유와 소극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자유는 어떤 거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 자, 지금 적극적인 자유 하고 있죠? 적극적인 자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소극적인 자유는 뭐냐면, 헷갈리지 마세요. 내가 타인으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자유를 소극적인 자유라 그래요. 간섭받지 않는 자유. 그러니까 자유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으면 이건 소극적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자유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시민혁명이 일어난 줄 아세요? 왜 사람들이 참정권을 달라고 한 거예요? 뭐예요? 소극적인 자유는 이미 확보를 한 거죠. 부르주아 세력들이 이제 소극적인 자유는 남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아 돈이 있으니까 획득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없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어. 그래서 운동한 거잖아. 그렇죠? 적극적인 자유를 달라고. 근데 여기에서 적극적인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을 적극적인 자유라고 하는데, 이 적극적인 자유에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름이니까 휴가철인가요? 무슨 휴가철인데 저는 지금 얼굴에 땀이 나고 있어요. 이 에어컨 하나 없는 학습장. 여러분들 여기 정말 좁아요. 한 1평? 2평도 되지 않는 그런 창고방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와 이 간격도 너무 좁고, 에어컨 설치하면 소리 때문에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선풍기 하나도 켜지 않고 문을 꽉 닫아놓고 소음이 들리면 안 되니까 죽겠네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저 같은 사람 없나요? 아니면 휴가는 받아놨는데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냥 집안에서 방콕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뭔가 너 마음대로 해! 라고 했지만 돈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거, 이거는 적극적인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휴가를 갈 수 있는 어떤 비용이 들거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을 때 적극적인 자유가 이루어진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아까 우리가 참정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잖아요. 그때도 적극적인 자유가 있어야죠. 능력이 있어야죠. 내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그것들도 단순히 누군가가 이거 찍어줘 이게 아니라 내가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회적 적절성. 자,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급여 제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니드와, 여기 적혀 있는 니드와 니드, 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 이 니드와 원트는 근본적으로 같은 개념은 아니에요. 그죠? 니드는 근본적인 어떤 반드시 채워져야 되는 거라 그러면, 원트는 수단이에요. 수단. 아, 배고파, 이거 뭐예요? 니드예요. 근데 배고픈 사람, 여러분들 지금 배고프죠? 근데 어떤 사람은 배고픈 상황에서 나는 맥주를 원해. 배 채우기 위해서. 아니면 나는 막걸리. 우리 아버지가 막사모인데, 막걸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자, 막걸리를 배 채우고, 저희 아버지 정말 막걸리로 배 채우시거든요. 막걸리. 어떤 분들은 햄버거, 어떤 분들은 밥, 된장찌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자, 그럼 니드는 뭐예요? 배고픔이고, 원트는 막걸리, 김치찌개, 된장찌개, 스파게티 이러한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 사회적 적절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적어도 이 근본적인 문제, 이 니드를 해결시킬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왜 원트가 아니냐? 이건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지고 있는데, 사회정의예요. 롤스의 사회정의론을 보면 무지의 베일에서 선택할 최소 극대화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소 극대화의 원칙. 자, 최소 극대화의 원칙은 뭐냐면 무지의 베일. 무지의 베일은 뭐냐면요, 내가 태어날 때 내가 갑부에서 태어날지, 졸부에서 태어날지, 아니면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무지의 베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주 부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하신 분들도 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 그렇게 무지의 베일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펼치고 있는 사회 정의가 갑부를 위한 정책이거나 어떤 중산층 이상의 정책이면, 내가 가난한 사람에서 태어나면 어때요? 나는 계속 가난한 안에서 사회복지 정책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성장하게 될 것이잖아요. 그러면 사회정의는 뭐냐면, 이 가장 밑자리, 가장 밑등 자체를 올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낮은 수준의 복지를 올려버리면, 내가 무지의 베일에서 태어났는데 가장 낮은 사람으로 태어났어. 그래도 이 정도는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소 극대화는 가장 낮은 수준을 극대화시켜 놓는 것이 사회정의론이에요. 가장 낮은 수준을 높여 놓으면 무지의 베일에서 어떤 사람이 태어나도록 적어도 이 수준 이상에서 생활하게 된다라는 건 뭐예요? 롤스의 사회정의론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최소 극대화 원칙, 가장 낮은 층의 수준을 최대로 극대화시키는 것. 그래서 자유를 완벽하게 누리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어떠한 층에 속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무지의 베일에 가려진 원초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등은 존재하되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는 거, 적어도 이 수준 이상에서. 네, 이렇게 설명하니까 롤스의 사회정의론도 어렵지 않죠? 무지의 베일에서 원초적인 그런 상황을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 극대화의 원칙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결과의 불평등과 균등한 기회를 강조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학습한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그랬죠? 영국, 미국, 독일, 북유럽까지 사회복지 정책이 긍정적인 기능이 있었어요. 소득 재분배라든지 경제 안정화. 사회복지 정책의 한계는 빈곤의 덫이라든지 낙인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 평등. 기억하세요? 수량적인 평등, 공공부주의 뭐예요? 그 다음에 비례적 평등은 공공부주의 뭐예요? 예. 여기는 또 모른다. 보충성의 공공부주의 보충성. 여기는 열등처우의 원칙. 이 정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기회 평등은 우리 헤드스타트라든지 드림스타트 여기에 해당되고요. 자, 효율성은 사회복지 정책의 목표 효율성과 운영 효율성이 있다. 자, 현금은 목표 효율성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목표 효율성이 떨어지고 운영 효율성은 높아진다라는 것. 현물은 목표 효율성이 어떻게 돼요? 높죠. 운영 효율성은 떨어진다라는 것. 자유에는 소극적인 자유와 적극적인 자유가 있다. 소극적인 자유는 남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자유. 적극적인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근데 적극적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능력이 있어야 된다. 사회적인 적절성, 니드, 욕구를 객관적이면서 가치 중립자는 정해서 충분히 충족할 수 있도록. 왜 욕구, 원트가 아니냐면 원트는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이잖아요. 가치 중립적이기보다는 그죠? 가치가 개입돼 있어서 그래서 막걸리가 아니라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욕구, 니드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사회정의, 롤스는 무지의 베일에서 선택한 최소 극대화, 그죠? 내가 어디에서 태어날 수 모르기 때문에 무지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원초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최소의 수준을 극대화시키면 된다라는 최소 극대화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네, 첫 시간인데 너무 많이 길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끝까지 정책론 1강에서부터 마지막 강의까지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다음 강의 예고할게요. 다음 강의는 사회복지 정책에서 국가의 역할에서 시험 좀 나오거든요. 왜 사회복지 정책에서 민간이 아니라 국가에서 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대해서 또 교재 선택을 왜 이걸로 했는지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의 어떤 개념이라든지 가치, 긍정적인 어떤 능력, 기능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쉬시고요. 2강 계속해서 연속으로 정주행이라고 하나요? 정주행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 사회복지 1급 시험 합격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것 강조하면서 혹시 아직 구독하기 안 하셨으면 구독하게 하셔서 왜냐하면 이 과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론, 법제론, 행정론, 지역사회 복지론, 조사론 이거 전부 다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학습할 수 있으니까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꼭 켜두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책론 1간 여기까지 하고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빠이빠이!